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경쟁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무 관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는 서양인들한테 반드시 업무를 하기 전에 익혀야 하는 지식 또는 법, 그런 걸로 사베인 앤 옥슬리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사베인 앤 옥슬리법이 CPSM 지식책에서도 모듈 1, 2, 3 모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베인 앤 옥슬리법 안에 대체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기업에서 돈을 쓰게 되죠.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냐라고 본다면 그건 원자재를 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평균적으로 산업의 평균은 한 6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돈을 많이 쓰는 그 직무 기능에서 뭔가 지속 가능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또 가이드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는 게 최종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ISO 20400 가이드라인으로 지속 가능 구매, 지속 가능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영문으로는 Sustainable Procurement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 한번 관심이 더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의 저자는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 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런 활동의 첫 번째 단계는 공정하자고요. 그 다음은 돕자. 그 다음은 나누자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은 책에 있는 내용들은 구매자 관점이에요. 구매자 관점에서 이 단계마다 어떤 활동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그 동일한 활동들을 공급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가 또는 공급 관리가 조금 더 익숙한 프레임 속에서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것을 보는 방법으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제품과 시장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의 업스트림 쪽으로 공급 사슬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이 경쟁하는 형태의 경쟁 환경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집단 클러스터와 교류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기여의 기회나 책임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기 시작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같은 개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영역 세 번째 지역의 집단 클러스터 발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는 아니지만 이쪽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 또는 하나의 어떤
일정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뤘던 내용이 ESG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ESG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유럽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유럽의 생각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유럽은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걸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그때 승리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서 국가별로 진행되면서 가졌던 대로 홀란드를 이제 EU라고 하는 차원에서 ESG를 다루고 있다라는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초기에 ESG가 나왔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던 컨설팅 회사들, 이런 움직임에서 회사 위주로 이제 약간의 돈벌이 위주로 움직이던 ESG가 지금은 국가나 국가 집단, 뭐 경제 클러스터 이런 EU 같은 곳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ESG를 조금 더 활발하게 고민하고 있는 EU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가 모듈 5 구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리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모듈인 모듈 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구매 성과 평가, 새로운 가치 창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비대면 라이브 강의를 마치면서 구매 공급 관리 기본과 구매 공급 관리 실무, 이걸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매 성과 평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구매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 또 그 이전에는 경영 성과 평가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향상된 평가 방법으로 구매 재무적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평가 방법으로 균형 성과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평가하는 조금 창의적인 네,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는 구매가 가지는 전통적인 역할과 가치에서 산업과 기업 환경이 바뀌면서 어떤 형태의 관심을 가졌는지, 가치를 제한하는 활동으로서 어떤 형태의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관심이 확대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고객 지향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카테고리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중에 하나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구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고, 구매 업무의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책을 한번 읽고 교재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책을 다시 한번 읽고, 그렇게 해서 각 장마다 약간의 요약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 요약 과정에서 키워드가 되는 내용들을 적어놨다가 풀로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적는 게 아니라 요약되는 키워드 정도를 적어 놓고서 제 자신의 애드립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좀 버벅대더라도 애드립에 의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매 성과 평가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제일 먼저 알아볼 내용은 경영 성과 평가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모듈 1에서 구매 전략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구매 관리는 전략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산업과 기업 환경이 바뀌면서 구매가 전략적인 부서로서의 역할, 또 그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제한하고 영역을 넓혀가는 바운더리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본다면 전략이라는 거는 일단 기업 단위의 큰 전략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사업부가 여러 개라면 사업부 단위의 이제 전략이 있을 거고, 그 아래에 기능 부서의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매 전략은 이제 기능 부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략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의 쌍둥이 같은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라인먼트예요. 또 얼라인먼트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분 최적화와 전체 최적화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전과 미션, 전략, 목표, 계획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외부 환경 분석이라든지 내부 역량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들 간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계획과 구매 전략은 방향이 맞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잖아요. 구매 전략이라는 거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서 실행을 합니다.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원가 관리, 공급사 육성, 카테고리 관리, 글로벌 소싱, 구매 협상, 위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제대로 가는지 전반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원의 가치 공유를 하는 거는 약간 모호해요. 그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와 평가 방법, 기업의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대단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PDCA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플랜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do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체크와 어널리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사이클을 돌면서 상위에 있는 기업 단위 또는 사업 단위 또는 더 상위에 있는 시장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